안녕하세요. 푸트맥스 신발 홍지합니다. 오늘은 직업으로서의 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명 중에서 우선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은, 저는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무역진흥공사에 있었고 무역관에 근무했고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95년에. 그리고 무역책을 썼고요. 대표적으로는 무역 무작정 따라하기와 해외 무역 첫걸음, 그 다음에 무역 강사를 했고, 현재 신발을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한 무역하면서 벌써 한 40년 사는 것 같은데, 전 무역 업무가 되게 좋아요. 왜 무역이 좋냐? 일단 생활이 품격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어느 정도는 사회적으로 품격을 갖춰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외 바이어들도 그런 품격이 있는 사람들이 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국제적인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그 해외 영업을 하려면은 그런 국제적인 감각이나 국제 매너나 아니면 그 보편적인 지식, 그런 것으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생활을 하게 돼서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로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못하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잦은 해외여행 기회가 많았죠. 왜? 바이어를 만나러 다녀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생활이 다이나믹해요. 늘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내가 늘 왔다 갔다 하던 서울에서 충무로, 서울에서 삼성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향, 그 자리에 가서 하던 일을 계속하지만은, 무역이라는 것은 내가 늘 수출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만나는 바이어가 틀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국가, 문화 이런 것들이 자꾸 틀려져요. 그러니까 늘 국내에만 이렇게 갇혀 사는 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문화와 환경과 사람을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생활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은 독립 가능성. 실제로 무역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겠다 해서 오퍼 상이라도 내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거는 국내만 있으면 시야가 좁지만 세계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물건을 갖다 팔 만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 내지는 외국에서 한국에 갖다 팔 만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늘 깨달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해보면 좀 되겠는데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독립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면들 때문에 무역, 그 중에서 해외 영업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은 무역의 이해입니다. 쭉 보면 강의의 도입과 무역의 이해, 무역 직무의 이해, 이 중에서 무역의 이해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역의 이해. 무역은 각 나라마다 무역을 하는 나라가 모두 다 이익을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역의 이익입니다. 바로 교역이익이라고 하는데, 무역이 이루어지면 각 나라 국민이 소비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이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이건 뭐야? 비교우위론이든 절대우위론이든 실질적으로 무역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일단 천연자원이 부족하죠. 그리고 우리 오렌지 못 먹죠. 바나나도 못 먹어요. 그 대신 외국은 어때요? 한국은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죠. 반도체 못하죠. 그런데 이 중에서 서로 자기네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만들어서 나눠 갖는 거죠. 물론 이 비교우위론이나 절대우위론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무역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이런 것이죠. 자, 교역을 한다. 교역을 하면은
전문화와 특화가 이루어지죠. 어떤 전문화?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특화되고, 태국은 뭐예요? 거기는 산모작이니까 쌀, 뭐 농산물, 바나나 이런데 특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국에서 1년에 100만 섬의 쌀을 생산하던 것을 그거에 집중을 하고, 대신 반도체나 자동차는 한국에서 수입하게 해. 그러면은 100만 섬 만들던가 300만 섬 만들 수 있죠. 반대로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이 교환은 각자가 소질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전념하는 것이죠. 전념하면서 그 훨씬 더 잘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역을 하면은 이러한 이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태국 보고 너는 계속 쌀을 만들어, 우린 자동차와 반도체를 만들게 하면 태국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싫어하느냐? 쌀은 자동차나 반도체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태국이 쌀을 더 잘 우리보다 더 잘 만든다 하더라도 태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런 부가가치가 더 높은 것을 만들고 싶어 하죠.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옷이다. 그러면 중국산 옷이 되게 싸.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호해야 돼. 그래서 중국산 산업을 못 들어오게 해. 이런 식으로 각 나라마다 자기네 나라의 이익에 맞게 적당하게 무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작정 완전한 자유무역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산업과 인구 구조와 천연 자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당하게 자기네 나라의 이익이 될 만큼 최대치로, 자기네 나라의 이익이 최대치가 될 만큼 적당한 무역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한 자유무역 국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자유무역 국가는 없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무작정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게 하지는 못하죠. 왜? 이제 WTO 국제무역기구나 이런 기관들이 있어갖고 세계의 자유무역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하는 것을 협상을 맺었어요. 그래서 세계의 무역장벽은 대체로 이 WTO의 규정 안에 있습니다. 물론 중국처럼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무작정 자기네 나라 마음대로 하고 RCEP 같은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사드 보복 같은 걸 하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대체로 WTO의 범주 내에서 무역장벽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렇다면 무역장벽은 뭐가 있을까요? 정치 행정적 장벽, 그리고 행정적인 정책의 차이, 물건을 들여올 때 행정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언어와 간섭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큰 장벽이에요. 무역에서 보면은 물건을 잘 만들었어. 그런데 안 팔려. 왜 안 팔리지? 그런 것들. 그거는 물건 자체는 되게 좋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처음 만들 때 컨셉은 좋아. 근데 팔고자 하는 나라에서의 그 문화가 틀린 거예요.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운자 문화권에서는 죽을 사자를 되게 싫어하는데 숫자에다 사자를 넣었다. 그럼 잘 안 팔리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관세. 이제는 관세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무역 장벽에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진 않죠. 그러니까 WTO에 있어서 관세를 낮추거나,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처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매겼어도 지금 중국과 미국의 어떤 무역량이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차이가 없느냐? 관세는 이미 예측이 가능해요. 예측 가능한 변수이기 때문에 대응 가능하죠. 그래서 관세는 과거처럼 커다란 무역 장벽은 아닙니다. 단지 비관세 장벽, 각종 쿼터는 뭐예요? 수량적 제한이죠. 한국에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데 중국에서 니네 자동차 못 들어와. 1년에 10대만 들여와. 이런 것들은 때문에 실질적으로 WTO 때문에 눈에 보이는 장벽은 많이 줄었는데
눈에 안 보이게 하는 거죠. 눈에 안 보이게. 그런 것들이 비관세 장벽입니다. 차별운임이나 국산품 애용 운동하자 이거죠. 이거는 중국의 그 제조 2020인가 2025인가 그런 것들처럼 국산품 애용 운동. 과거에 우리나라도 했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안 해요. 전 세계도 이런 걸 잘 안 해요. 흘러간 거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걸 하는 몇몇 몰지각한 나라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화폐. 화폐는 국가마다 다른 통화를 사용한다. 그래서 나라마다 이자율이 달라 계산이 어렵고 이자 평형세 및 각종 법으로 자본 이동을 제한한다. 근데 결국은 환율이에요. 환율이 들쭉날쭉할 때마다 수출업자나 수입업자의 이익이 요동을 치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무역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그 무역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장벽을 들려면은 저는 문화 장벽이 가장 크죠. 이거는 일부러 만든 건 아니에요.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만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 환율은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제가 10,000원짜리 물건을 수입하는데 10%의 환율이 변동했어요. 그럼 10,000원이 11,000원이 되죠. 그럼 10%면 이익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환율이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환율에 촉각을 세우고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출과 수입의 차이는 뭐냐? 수출은 어떠한 제품의 가격은 천연자원에 그 나라 국민의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투입하고 거기에 자본이익을 산출한 것, 이것이 가격이죠. 이것이 가격인데 요 자본이익과 노동임금 이것이 부가가치이고 창출된 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출을 했어. 그럼 이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부의 유입이죠. 수입을 했어. 그러면 이 부가가치가 미국의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부가가치가 되기 때문에 수출은 부의 유입이고 수입은 부의 유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수입은 억제하고 수출은 장려하죠. 또한 그래서 다양한 수출 제도를 지원 제도를 제공하는데 이제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수출 지원 제도는 자꾸 WTO에서 못하게 해요. 왜? 그거는 자유무역 제도에 어긋난다. 그래서 이제는 무역 생태계, 수출 생태계를 수출의 자국의 기업들이 수출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이제 대표적인 제도 중에 하나가 코트라 같은 이제 수출진흥기관들이죠. 사실 코트라 하면 무역진흥공사긴 하지만은 실제로 하는 업무는 뭐예요? 수출진흥공사예요. 어느 나라든지 무역진흥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관들의 주된 업무는 수출입을 진흥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진흥하는 것이죠. 왜? 수출을 많이 해서 외국의 부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트라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수출 지원 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무역업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느냐? 무역업의 형태는 우선 무역업이 있어요. 무역업은 이게 홍서방입니다. 내가 나의 돈으로 물품을 만들어서 해외 바이어한테 수출을 하고 그 대금을 내가 받고 거기서 나의 마진을 빼고 생산자에게 주는 것. 결국은 생산과 판매를 온전히 자기 리스크를 가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무역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무역 대리업은 공장과 생산을 각자 직접 파기해요. 직접 파기하고, 예를 들면은 일본의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한국의 수입사한테 판매를 직접 하게 해요. 그 대신 가운데서 커미션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역 대리업, 오포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구전을 띈다 그러죠. 처음에 이 둘이 몰랐을 때 알게 해주면서 무역 방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은
이 중간 사이에서 모종의 보증 같은 걸 해주는 경우, 이럴 때 이런 사람들, 그 무역 대리업의 그 오포상,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다음에 수출입 대행업은 그 수출자와 수입자가 다 자기 이름으로 해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대행 수수료를 하는 것이에요. 수출 대행 계약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행정적인 절차만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수출입 대행업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과거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 모를 때, 그럴 때 있었고, 이제 무역 대리점이나 무역 대리업 같은 경우는 오포상,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국내에서 영업을 하죠.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역할이 줄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무역에 관한 강의를 여러분들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